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2급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지영이고요. 오늘부터 저와 심리학개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건데, 임상심리사 2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과목으로 진행이 돼요.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입니다. 이상심리, 심리검사, 임상심리, 심리상담 다 이제 응용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1과목이고요. 가장 기초되는 과목이 심리학 개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초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내용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해야 하는 양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 심리학 개론에서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연구들, 학자들, 이론들 중심으로 이제 이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 개론도 총 6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발달, 성격, 학습, 인지, 사회, 연구 방법론이 있습니다. 광범위하죠. 한 과목당 뭐 한 학기 수업을 해도 모자랄 만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출제 경향을 중심으로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들 중심으로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노랗게 칠한 게 학습이랑 인지가 있죠. 예, 그동안의 출제 경향을 봤을 때 많이 출제되었던, 많이라고 하면은 많이 뭐 이렇게 2배 이상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었던, 비중이 높았던 과목이 학습과 인지다 정도만 이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 1과목 심리학 개론 중에서도 발달 심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심리에서 저희가 오늘 공부할 것은 총 4가지 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발달의 개념이 뭐냐, 발달이 뭐냐, 학자들이 발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발달에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들은 어떤 원리들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그 심리학 개론 자체의 연구 방법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 안에 발달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의 인간의 발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기별,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노년기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지, 정서, 도덕성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발달의 정의부터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발달의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봤더니 수정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발달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의 발달만 생각하거든요. 뭔가 성장하고 증가하고 자라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발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달은 그냥 보여지는 양적인 발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키가 크고요, 몸무게가 늘고 근육량이 늘고 그런 양적인 발달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질적인 발달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지능, 인지, 사고, 우리의 정서, 사회성이 내부적으로 보여지는 발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은 긍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노화, 늙는다 이런 걸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변화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분화와 통합입니다. 분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되는 상태로 발달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특수한 기관, 손가락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손가락 기술이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뭐 옷의 단추도 자기가 낀다든지 아주 그런 세밀한 부분들까지, 그래서 특수한 기관과 기능으로 분화가 되는데요. 그 분화가 되는 동시에 그 부분적인 기능과 전체적인 기능이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모든 기관은 분화가 되어가고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함께 통합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는 유전과 환경입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이 제일 많이 논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저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타고나느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개발되느냐. 그러니까 애들이 원래 얘가 이런 애냐 아니면 내가 잘못 키운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유전과 환경은 상호작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유전과 환경은 상호작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달과 비슷한 개념으로는 성장, 성숙, 학습이 있는데요. 성장은 신체의 크기, 근력 등 양적인 확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성숙은요. 우리가 아까 유전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전의 기초에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경험이나 훈련 등을 통해서 환경에 의해서 무언가 변화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지선다형에서 보시면은 다음 중 성숙과 관련된 말로 바른 것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성숙은 유전에 기초한 것이고 학습은 환경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달의 원리가 있어요. 발달에는 우리가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발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을 가집니다. 어떤 순서와 방향성으로 발달이 될까요? 네, 가장 상부가 먼저 발달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부가 발달해요. 머리를 중심에서 말초가 발달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를 키워보신 경험들이 있으면 아실 거예요. 네. 이제 아이가 임신한 상태에서 출산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상부에서 하부로 그리고 머리 중심에서 말초로 이제 발달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 앉았다가 걸었다가 그 다음에 뭔가 균형을 잡았다가 그리고 아주 세밀한 운동까지도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미분화에서 분화 운동으로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달은요, 한순간에 발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연속성이에요.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을 습득한 것 같지만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속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차가 있습니다. 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때쯤 말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느리지? 혹은 다른 애들은 되게 느린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빠르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앞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아이가 타고나는 기질을 바탕으로 환경, 외부의 어떤 반응들, 엄마의 반응들. 예를 들면 굉장히 예민한 아이예요. 예민한 아이라는 거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잘 울고 엄마의 어떤 손길을 이제 끌어당기게 되면 그 외부와의 상호작용으로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화와 통합의 과정.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위분화에서 분화로서 특수 기능이 분화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통합의 과정. 신체, 인지, 성격이 따로따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상호작용을 가지고 발달해요. 이제 다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떨 때 영어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영어 유치원 보내도 될까요? 아이들한테 언제 언어를 가르치는 게 적합할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상호작용, 모든 발달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인지나 지능,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학습적인 것들과 사회성, 그리고 정서 이런 것들이 함께 발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자극을 준다라기보다는 이 발달을 그 통합적인 과정으로서 같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점성 원리입니다. 점성 원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전 단계에서 성취한 발달 과업에 기초해서 발달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기초가 되지 않고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누적되어져서 발달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점성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정적인 시기가 존재합니다. 발달에는 그 발달이 이루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가 존재하죠. 대부분은 초기에, 그래서 초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결정적인 시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기가 만약에 누락이 된다면 나중에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달의 원리와 더불어서 네 번째는 그렇다면 발달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이야기와 조금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적기성,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결정적인 시기가 존재한다. 두 번째는 기초성, 초기 발달이 발달의 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가역성입니다. 특정 시기에 발달이 결손됐을 경우에,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추후에 보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개가 다른 얘기 같기도 하고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누적성이에요. 결손이 누적이 되면 회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지막 상호 관련성. 발달의 여러 측면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발달의 개념과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발달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의 연구 방법에는 두 가지 연구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종단 연구, 두 번째는 횡단 연구가 되겠습니다. 종단 연구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의 연구의 대상을 일정 기간 동안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A라는 대상을 6개월에 관찰하고 6개월이 지난 12개월에 다시 관찰하고 또 6개월이 지난 18개월에 다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대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얘기 듣기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죠?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관찰이 필요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연령에 따라서 발달적 변화 과정을 관찰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구 대상의 동태적인 변화 그리고 발전 과정에 연구에 굉장히 적합하죠. 예를 들면 6개월에는 이런 거를 못했던 아이가 6개월이 지난 12개월의 시점에는 이 과업을 성공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발달 연구에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종단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추세조사, 경향조사가 있겠고요. 코호트 조사, 패널 조사가 해당이 됩니다. 이제 종단 연구의 장단점을 조금 보시면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개인 내의 변화에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랬는데 이후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땠는데 나중엔 이렇게 되네 라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힘든 연구예요. 한 사람을 오랜 시간 관찰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처음에는 연구를 할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중도에 안 할래요 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중도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용, 시간, 그리고 노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개인 내의 변화를 보면서 이게 과연 훈련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순수한 연령 효과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게 다소 애매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상에게 반복적으로 한 도구를 사용하다 보면 얘가 원래는 이 도구를 몰랐다가 이 도구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종단 연구는 참 어려운 연구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횡단 연구입니다. 종단 연구가 한 대상이라기보다는 지정된 대상을 이제 어떤 시점에서 그 변화를 살펴봤다면 횡단 연구는 한 시점이에요. 한 시점에 다수의 분석 단위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한 시점에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한 사람의 발달을 분석한다기보다는 현상의 단면을 분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도를 조사해보자 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 살아가는 10대, 20대, 30대를 대상으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횡단 연구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이한 연령의 여러 개인을 한꺼번에 조사하고 일정 기간 연령에 따른 성장의 특성으로 일반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것에는 굉장히 유리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의 수, 많은 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능하겠죠. 아까 같은 종단 연구 같은 경우에는 한 대상을 지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대상을 연구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횡단 연구는 그렇지 않죠. 많은 변수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여론조사 그런 거 있겠죠. 이번에 대통령 누구 뽑을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은 횡단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구 현황 조사, 상관 연구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횡단 연구는 느끼셨겠지만 다소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는 경제적이에요.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그리고 연구 대상 관리도 굉장히 용이해요. 어떤 시점에서만 연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성장의 일반적인 경향 파악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은 횡단 연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2019년도에 한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을 누가 뽑을까를 사실 알고 싶지만 그 사람들을 모두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표집된 대상,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무작위죠. 무작위로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 과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대표할까? 대표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요. 그래서 횡단 연구는 표본조사예요. 표본조사라는 건 모집단에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라는 모집단에서 대표적인 누군가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표본조사다라고 얘기하겠고요. 종단 연구는 현장조사입니다. 실제로 그 대상들을 찾아가서 그 대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연구죠. 횡단 연구는 한 번에 측정이 가능하고요. 종단 연구는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 연구는 좀 정태적이죠. 그렇지만 종단 연구는 동태적이에요. 변화하죠. 그래서 횡단 연구는 일정 시점에 특정 표본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고요. 종단은 일정 기간에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횡단 연구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종단은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는 발달의 개념, 정의, 원리, 그리고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인간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인간의 발달 시기가 어떠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기별로 발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에 대한 어떤 발달 심리 책들을 살펴보시면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영아기죠. 영아기는 0세, 태어나자마자에서부터 24개월에 해당하는 시기예요. 영아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신체 발달이에요. 얘네들은요, 급속도로 신체가 발달합니다. 쬐끄마한 게 갑자기 커서 언제 앉다가 걷다가 이런 어떤 신체 발달이 급속도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 발달 중에서 신체 발달이 급속도로 하는 시기가 첫째가 영아기, 둘째는 언제일까요? 사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체 발달이다. 그래서 운동 기능, 혼자 앉는 거는 7, 8개월 정도에, 혼자 걷는 건 15개월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 시기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속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영아기의 지각 발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깊이 지각 능력을 6개월의 영아가 형성하더라. 요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요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그래서 심리학은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데 그런 실험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런 어떤 통을 만들어요. 네, 통을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안 보이고 여기는 이제 유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여기다가 두고 엄마가 여기서 아이한테 이쪽으로 와 라고 막 유도를 해요. 근데 아이가 막 걸어가다가 유리가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유리이기 때문에 밑에 깊이가 보이잖아요. 마치 내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위험감을 느끼고 아이가 여기까지는 기어가다가 여기서부터는 딱 멈추는 행동을 언제 하냐? 6개월 정도에 하더라.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 시기에 아이들은 깊이 지각 능력을 형성하는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기어가다가 시각절벽 앞에서 기어가는 걸 멈춘다.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그래 영아기에 요런 능력을 획득하지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 발달이에요. 예. 언어 발달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되게 운동하고 잘하고 언어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하다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발달입니다. 그래서 2세에 어휘에 폭발적인 팽창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언어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표상 능력을 습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아의 언어 발달도 이루어진다. 영아기에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격과 사회성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는 애착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애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를 돌봐주는 엄마가 될 수도 있겠고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양육자와 이 아이 간의 애착이 얼마나 형성이 되느냐. 예를 들면 내가 막 울었더니 누군가 와서 나한테 젖을 물려주고 내가 막 울었더니 누군가 와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런 어떤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나에게 그 도움을 주는 대상과 애착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5개월에서 8개월쯤에 낯가림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낯가림이 왜 중요하냐면 실은 낯가림이 있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애착이 형성되어 있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뢰로운 대상과 신뢰롭지 않은 대상을 분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낯가림이 생기고요. 13개월에서 18개월에는 격리 불안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분리, 늘 대상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이제 분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불안을 경험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후에 성격 발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발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유아기예요. 2세에서 6세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이제 유아기다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요. 첫 번째 신체적인 발달은 영아기처럼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균형이라든지 방향을 잡는다든지 뛰다가 선다든지 이런 운동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고요. 이 시기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소변의 통제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네, 아이들이 똥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내 똥을 변기에다 버리는 어떤 그런 일련의 이제 과정들. 실제로 이것은 자기 통제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세 이후에 이런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대소변 통제와 관련해서는 성격 발달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그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 발달이에요. 앞서서 우리가 깊이 지각을 영아기 때 형성했다면 이때 가장 중요한 인지 발달은 뭐냐면 상징화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징화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거 바나나 갖고 전화기 놀이 하자. 아닌 건데 그거인 것처럼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상징화 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고요.
보존 개념도 획득을 시작해요. 완성은 되지 않지만 시작합니다. 보존 개념이라는 얘기를 아마 공부하시면서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보존 개념은 어떤 거냐면 똑같은 물의 양이에요. 똑같은 물의 양인데 어떤 거는 세모 유리에 담고 어떤 건 네모 유리에 담아요. 형태가 좀 달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의 양은 같잖아요. 그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보존 개념을 획득하는 건데요. 똑같은 양인 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이 바뀌어지면 두 개가 다른 거야. 왜 내게 더 작아? 막 물기 시작하면 보존 개념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존 개념을 획득하는 건 인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유아기 때 획득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격과 사회성 발달인데요. 유아기 아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성격과 사회성 발달은 이 시기에 성유형에 맞는 행동을 학습한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아빠 놀이, 엄마 놀이 많이 하고요. 뭐 공주, 왕자,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내 성유형에 맞는 행동 학습을 시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시기에 사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상과 처벌이에요. 그래서 왜 유치원 가면 아이들이 뭐 칭찬 스티커 때문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는 시기이죠. 그래서 요때의 성격과 사회 발달 수준은 요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아동기인데요. 아동기는 7세에서 12세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때의 신체적 발달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완만한 상승 곡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형성된 운동기술, 근육, 협응 체계의 정교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크게 괄목할 만한 성장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인지 발달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보존 개념을 완전히 획득하는 시기예요. 사실은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는 자아중심성에서 조금씩 탈피한다라는 거예요. 자아중심성에서 탈피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도 상황을 이해하는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그리고 도덕 발달도요.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에서 이제는 자율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아동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은 뭐냐면요. 얘네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라는 거예요. 실은 초등학교는 유치원이랑 굉장히 다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아이들이 사회에 입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어떤 과제의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다른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부모나 선생님을 떠나서 또래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동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성,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또래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과업들을 잘 성취하는 것이 아동기의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저희가 발달 단계는 아동기까지 봤는데요. 이제 사춘기, 성인기, 노년기는 이후에 강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공부하신 것들 다시 한번 조금 반추해 보시고 문제 풀면서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